정치카페 테라스. 네,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한 주 만에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수능 한파의 신화는 절대 안 깨집니다. 아마 내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수능이 끝나 있겠죠? 지옥 같다는 고3 수험 기간 잘 견디고 이겨내신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멋지고 수고하셨어요. 함께 마음 졸이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가족분들 이제 잠시 힘든 마음들 내려놓으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짝꿍 박홍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때는 학력고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학력고사 끝나자마자 뭐 하셨어요? 81년에 시험을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두환 정권 초기 시절에서 암울한 시대에 네. 도대체 청년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일 거고요. 고3 때 친구들하고 코가 삐뚤어지더라고 술을 처먹고 뻗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는 고3 때 마음속에 진짜 내가 시험만 끝나봐라 했던 일을 했어요. 학교 네. 바로 앞에 있는 디스코텍이라고 네. 거기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네. 디스코텍에 출근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죽순이었군요. 네. 그다음엔 대학 가니까 놀기가 싫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 신은 관심 두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다. 고 신해철 씨가 남긴 말인데요.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시험을 잘 쳤던 실수를 했던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인생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니까 모두들 용기 내시고 자 정치카페 테라스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죠. 사고 발생 209일 만에 실종자 9명을 남겨두고 세월호에 대한 수중수색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요청을 한 실종자 가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잊지 말아달라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요. 34년 전 광주의 아픔이 한 세대 만에 다시 재현되었다는 의미로 세월 5월이라는 작품을 강주 비엔날레에 출품하였다가 결국 철회까지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시죠. 오늘 홍성담 선생님 테라스에 귀하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이 사건이 올해 뜨겁게 우리 문화계를 달궜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참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강주 비엔날레 세월 5월 사건의 전말부터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주 비엔날레가 일단 199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취자들께 강주 비엔날레의 성격, 역사 뭐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주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소외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광주 전남을 위해서 대부분 뭐 애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칭 타칭. 네. 그래서 또 그 지역 사람들도 애양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95년도에 1980년에 일어났던 그 광주 항쟁을 네. 기념하고 그런 그 광주 항쟁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면들을 널리 알리자라는 네. 목적으로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는 특히 그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자기들의 것이다라는 네. 그런 소유 의식이 있고 또 광주 5월 당사자들은 네. 이게 우리들의 빚값으로 만들어진 미술 축제다 네.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이 비엔날레 형식으로 대한민국에 작품 전시가 있는 것은 광주 비엔날레가 거의 그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 이제 95년도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엔날레가 만들어졌고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그 지방 정부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축제의 의미로서 네. 다양한 비엔날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건 이제 부산 국제 비엔날레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 디자인 비엔날레, 도자기 비엔날레, 만화 비엔날레 또는 뭐 서울 미디어 비엔날레 네.
까지 하면 아마 비엔날레가 한 20여 개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만. 네. 그 이번 이제 광주 비엔날레에 선생님께서 대형 걸개 그림의 형식으로 세월호를 이제 출품하시게 됐던 어떤 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해주셔야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단순합니다. 예.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광주 5월 정신을 함양하고 또 기린다 이런 그 목표를 갖고 비엔날레가 출범을 했지만 대개 이제 그 서구 미술 시장에서 그 활약하는 그런 소위 좋은 말로는 큐레이터라고 하고 저는 미술 브로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주 비엔날레 안방을 차지하면서 그런 비엔날레 원래 그 목표로 꿈꿨던 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서구 비엔날레 베끼기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번에는 세계 5위 비엔날레 안에 드는 그런 비엔날레로 성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서구 전시 양식, 소위 비엔날레 전시 양식을 많이 이제 베끼기에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를 하자면 원숭이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5월 당사자나 광주 시민들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그림들, 5월이라든가 광주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그림들을 가져와서 그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런 엉망인 전시를 하느냐. 그런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이번에 그 본 전시하고는 좀 별도로 광주 정신 특별전이라는 형식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런 전시를 하게 되면 항상 그 킬러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시를 선전하고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킬러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킬러로 당첨이 되셨군요. 그래서 그 걸개 그림을 그려달라는 책임 큐레이터로부터 그 의뢰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광주 비엔날레의 원래 어떤 정신과 뜻이 상당히 많이 이제 왜곡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사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엔날레 특별전에는 내가 작품을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다면? 예, 그 제일 처음에 1월 17일 날 뭐 지금도 제 수첩에 적어져 있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작업장에 체인 큐레이터 윤범모 선생이 와서 그 킬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하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저는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는 이유가 첫째는 걸개 그림 양식이라는 게 이제 시나 집회에 사용되는 소위 움직이는 그림, 나부끼는 그림인데 그런 그림을 그릴 만한 소위 이슈가 없다, 사회적 이슈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80년대, 90년대 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걸개 그림을 그렸던 동지들이 뭐 전부 나보다 뭐 한두 살 아래 후배들이라 다 60줄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두 달, 석 달을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부를 했는데 그 뒤로도 한 두어 번 이제 의뢰가 왔는데도 다른 작가들을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젊은 작가들을 소개를 해줬고 그런데 그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드디어 이슈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게 큰 이슈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사건이 나니까 예술가라는 건 사건이 나는 데를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진도 내려가서 한 일주일을 있었는데 마치 또 그 1년 전서부터 제 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애가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고 그 아이는 수색 3일 만에 이제 나왔어요. 저도
그 아이 이모님과 엄마와 같이 영안실 차려진 하얀 텐트 속에 네. 들어가서 시신을 확인했는데 물속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올라온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뭐 물속에서 건져 놓은 것처럼 아침에 간단하게 이제 그 화장을 살짝 했는데 그런 게 벗겨지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온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정도 그 진도와 팽목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상황을 제가 지켜봤죠. 네. 저는 이게 국가폭력이다. 정말 그 부패한 그 기업의 윤리와 네. 그다음에 타락한 관료들 그리고 무능한 정부 이 3자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고문으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그 국가폭력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국가폭력인 광주항쟁과 네. 도저히 이건 분리해 생각할 수가 없다. 오늘의 광주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네. 그 영안실을 나와서 그 책임 큐레이터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걸개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보거나 글을 볼 때 습관이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잖아요. 예. 이제 당연히 그 세월호월 그림도 저도 이제 보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첫 장면 왼쪽에 맨 위에 상단이 물고문 당하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건 이제 작가의 의도 같다. 이 전체 사건을 규정하는 특징을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고문으로 죽은 거다. 이게 뭐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고된 뭐 이제 일종의 학살이다. 이제 이런 취지를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저는 아직도 뭐 세월호 이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현실감이 아직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게 현실적인 체감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선생님은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그 학생의 죽음을 직접 또 목격하시고 또 광주를 또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광주와 또 세월호 사건과의 어떤 이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해석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니까 창작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한 과정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셨죠? 한 45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어떤 뭐 어디 글에 보니까 5분 스피치를 통해서 다 의견들을 서로 말씀하시고 그 이제 임시 작업장을 이제 광주에 설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저와 같이 80년대 90년대 활동했던 시각 매체 연구의 회원들을 전부 보필로 쓰고 그리고 그 외에도 팝 아티스트 그 낸시랭이 있는 팝 아티스트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윤엽이가 있는 그 파견 미술팀 그리고 또 배인석 씨가 있는 아싸라비아 그 미술팀 그리고 룰루랄라 예술협동조합 그다음에 부산에 이제 방정아 씨라든가 그리고 여성 작가 정정엽 씨 그리고 박건 씨 이런 많은 화가들 그리고 일본에 또 젊은 작가들도 몇 분 와서 작업하고 또 북경에 있는 또 젊은 작가들도 한 분 와서 또 한 1박 2일 정도 그래서 많게는 5박 6일 적게는 1박 2일씩 그렇게 작업들을 했고 그리고 그 작업 현장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민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했습니다. 가수들하고 퍼포먼서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처음에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작업장 집들이 이벤트를 하면서 광주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네. 시민들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오픈 스피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내용의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작가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보니까 그 작업하시는 과정에도 진도 팽목항에도 한번 갔다 오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예. 팽목항에 가서 이제 우리가 진식김굿도 네. 직접 작가들이 퍼포먼스를 벌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아주 중요한 이 저항 가수인데 미카미칸 씨라고 네. 국가폭력에 관한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좀 불러다가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걸개 그림이 킬러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벌려가면서 이제 시민들 참여도를 높이고 그런 중차대한 과제를 제가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이제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으로서부터 이미 세월호 5월이라고 하는 작품들이 쭉 탄생되게 됐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세월호 5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 중에 대통령 묘사 부분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춘 대통령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그렇게 제가 그 대통령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거대한 소위 검은 손들에 의한 기획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 가지 그런 검은 손들의 기획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게 짐작도 아니고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동물적 본능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검은 손을 소위 유신의 망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유신의 망령 또 뒤에는 우리 이 근현대사에서 척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소위 친일 잔재 세력들 또 있겠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이런 정치 구조를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허수아비로 그렸는데 뭐 여기 박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풍자화로는 굉장히 소프트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예. 허수아비 정도는. 풍자화로는 이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중간에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아니라 닭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그러면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닭도 안 된다 뭐 이런 몇 차례 번복이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진실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정신특별전에 를 조직하고 꾸려 나가는 진행을 하는 큐레이터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상급 관료에게 갖다 바치고 이걸 내가 좀 해결을 해보겠다. 상급 관료에게 이제 이쁨을 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광주시라는 지방 자치 권력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이 일관되게 자기는 이제 그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중 플레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뭐냐면 이번 그 광주지자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네. 8월 8일 날 개막식인데 8월 7일 날 광주시가 비엔날레 재단에 공문을 보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네.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이 걸개 그림을 만약 비엔날레가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시회 비엔날레 전시회에 지방 재정에서 준 교부금 20억을 회수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네, 선생님 잠깐 제가 약간 궁금한 게요. 광주시장이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예, 이사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광주시가 재단에게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게 결국 최종 결재권자들이 같은 그러니까 분인데, 광주시장이 비엔날레 이사장인 자기 자신한테 보낸 것이 그러니까요.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된 분도 저하고도 또 친한 분이고 같이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고 인권운동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인권위 자문위원. 그런 분인데 역시 그 훈련되지 않는 그런 이제 얼굴마담 노릇이나 시민사회에서 하다가 이 활동 경험이 없는 그런 그 사람이 시장이라는 권력을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암초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양반도 이제 유신 세대인데 그 유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아마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근데 사실은 허수아비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닭으로 바꾼 건 아마 더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비유가 두 개가 늘었잖아. 하나에서. 때문에 손문상 화백도 고철당했잖아요. 그 고설 고발 당해가지고. 근데 그 만화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놈들이 나를 더 자세히 그렸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닭으로 바꿔놨더니 더 자세히 그렸다. 근데 박 선생님, 그게 닭으로 바꾸는 것도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하도 이제 큐레이터들이 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좀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해서 저는 이제 이 그림에 정이 떨어졌어요. 이 화가들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미 완성한 그림을 또 뭐 이렇게 손댄다는 게 싫잖아요. 더 이상 이제 권태롭죠. 그래서 그럼 두 가지 안이 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냥 하얀색으로 대충 지워버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두 번째는 그걸 닭대가리로 고치는 거. 그러니까 니들이 의논해서 지금 여기서 확답을 내려라.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치열하게 지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내 앞에서. 그 결론이 닭이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하얀색으로 저는 하얀색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고생을 안 하니까. 그리고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나오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닭대가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분 동안 열띠게 의논을 해놓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얀색으로 지우고 놔두면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저게 왜 지워졌냐. 뭐 닭대가리로 고쳐달라. 그래서 그럼 내가 닭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아이고 피해가려고 그 큐레이터 분들이 가서 그냥 고초를 당해야 될 일이고. 맞습니다. 그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네. 왜 그 G20 무슨 홍보 포스터에다가 네. 어떤 대학 강사가 그렇죠. 네. 쥐 그림 그렸다가 네.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번영을 빼앗아 갔다. G20에 쥐를 그려가지고 그게 공소장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하도 이 쥐, 닭, 동물과 관련된 풍자가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고소 고발이 되고 처벌이 되고 뭐 문제가 돼서 이게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독일에 1987년인가 슈트라우스 풍자 그림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주의 수상인데 슈트라우스라는 수상인데 어떤 그 작가가 돼지 4마리를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마리는 수상이고 나머지 뭐 사법부,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다 돼지로 해가지고 교미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돼지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과 뭐 검찰 사법부가 이 한통속이 돼서 그렇죠. 나라를 뭐 좌지우지한다는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게 이제 고소가 됐어요. 근데 됐는데 그 판결은 어쨌든 유죄로 났어요. 그거밖에 저는 사례를 찾지 못했어요. 정치인을 동물로 비유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그런데 그 돼지로 비유한 것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돼지의 행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돼지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풍자 대상으로. 근데 이 교미를 그것도 때로 하는 교미를 참여하는 거로 그 묘사한 것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박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죄 판결을 내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자체로 표시한 걸 가지고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래로 문제를 삼거나 아니면은 뭐 그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고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그 광고 기획자는 일본 아베 총리를 그냥 피가 그냥 낭자한 드라큘라로도 묘사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큘라로 해도 괜찮은데 동물이 안 된다는 것도 웃기고. 아니 그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그 케냐 출신이냐 출생에 대해서 막 공화당 쪽에서 공격하니까 자기를 라이온 킹에다가 스스로 이제 자기를 동물에 뭐 사자가 멋있어서 가만 냅뒀나? 아무튼 뭐 옛날에 다윈도 원숭이에다 비교하고 뭐 동물에 비유해서 풍자라는 경우는 풍자의 기본이죠. 기본이고 우리들은 12간지로 다 동물로 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띠가.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코트로 그 동물을 해서 차고 다니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닭대가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코미디네요, 코미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또 자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닭은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닭인데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저놈의 박근혜 얼굴만 안 보이면 된다고요. 서로 그리든 코뿔소로 그리든 아무 상관없다. 이걸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닭대가리로 고쳐달라. 그래서 제가 닭대가리로 고쳐주기로 그럼 하겠다. 저는 싫은데 저는 그냥 하얀색으로 지우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니 그 양반들이 너무 고맙다고. 닭으로 고쳐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큐레이터 분들이 닭 아니 내가 닭으로 고쳐준다 하니까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막 내 앞에서 내가 안 말기면 큰절이라도 하겠어. 그런데 닭으로 고쳤더니 그 다음에 또 사단이 터진 거죠. 그렇죠. 더 자세하게 위에서는 그렸으니까. 진짜 난리가 난 거지. 손문상 하백말대로 더 진짜로 그렸으니까. 그래갖고 닭으로 고친 걸 또 이 큐레이터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제 또 관료한테 보고를 하는가 봐요. 작업실 바깥에 나갔다 오더니 60분 만에 얼굴이 벌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닭은 더 안 된다. 아니 니들이 그 닭으로 고쳐달라 해서 내가 고친 거 아니냐. 난 못 고치겠다. 그러면 닭으로 고치려면 뒤에 있는 그 박정희로 보이는 군인 그 모자에 붙어있는 별 2개도 뜯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도 벗기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김기춘 실장 얼굴도 지우고 그 아래에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 얼굴도 지워라. 그래서 뭔 말도 안 같은 소리. 그러면 내가 다시 박근혜 얼굴로 복귀 시키겠다. 그래갖고 쫓아내고 다시 박근혜 얼굴로 복귀를 시켰어요. 아니 그런데 이 작품을 전시하는데 큐레이터가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보고하고 검열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지금 그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모욕이 되는 건가요? 모욕이죠. 사전 검열을 그럼, 해서 노래를 만들든 그러니까. 미술품을 뭐 만들든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큐레이터들이 그 예술,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기본적 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이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그 큐레이터라고 할까요? 네. 그런 큐레이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봐도요. 22조에 그 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술 창작에 있어서 예술 소재, 네. 그다음에 그 형태, 표현 방식 이것은 자유의 영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그릴 것이 이게 닭으로 그리든 소로 그리든 뭔가를 어떤 형태로 묘사할 것인가는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22조. 헌법 22조에 이제 예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헌재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독일 얘기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유보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정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라는 유보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헌법적 논의 대상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제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법률로 제한하는데 타인의 권리와 명예,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 유신헌법이네요. 그렇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사회윤리를 누가 정할 건데요. 또 공중도덕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건지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헌법을 그 무력화시켜 버리는 헌법 위에 있는 법률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예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헌법에 이런 기본적인 조항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놓고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런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닭으로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의 그림들 보면은 유신 스타일 해가지고 몇몇 작품에서는 또 현재의 우리 정부의 그 특징을 유신에다가 두고 그 상징물을 바리깡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바리깡으로. 예, 그래서 그 유신 스타일 춤을 추면서 싸이의 말춤을 추면서 옆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바리깡을 들고 있고 뒤에 춤추는 사람들이 그 바리깡으로 전부 다 머리 고속도로 나 있고 막 이런 연작을 또 그리셨더라고요. 그럼 바리깡은 그러면은 어떤 걸 상징하고 싶어서 그리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유신에 대한 추억 중에서 가장 아마 시각적으로 우리 세대가 남아 있는 게 아마 그 장발단속일 겁니다. 예, 길거리에서 그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가 머리 긴 청년들 잡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리깡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마 상당히 그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그런 그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여학생들도 맞습니다. 예, 머리 자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들 잣대로 경찰들이 그 미니스커트 재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신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일상화된 그 당시 일상화된 하나의 그 시각적 그 기억인데 그때 그 인혁당 사건으로 대선 직전에 한참 그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인혁당 사건을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자가 그리고 오전에 그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오후에 그 부산에 내려가서 그 당원들하고 젊은 당원들하고 같이 말춤을 췄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풍자한 그림이에요. 이게 과연 저게 사람의 마음일까? 어떻게 그 자기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들을 교수형에 8명이나 죽이고 인혁당 사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 하루 정도는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바쁘다 하더라도 자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버지에 대한 도리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도리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그날 오후에 부산에 내려가서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그 말춤을 추고 자빠졌네 그 말이에요. 저는 거기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저건 자기 아버지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저건 이건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 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짓이다. 그리고 죽음 앞에 경건하지 못한 저 오만방자한 저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또 혼란스럽고 생명에 대한 경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차별 이런 게 벌어질 것인가. 그런 것에 제가 치를 떨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사실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도 사실 모든 국민들은 잊지 말자고 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이제 잊으시고 지난 시정연설에서도 뭐 세월호 이제 더 이상 언급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는 슬픔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연민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의 쭉 연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바리깡 보면서 이것도 좀 대단하다. 또 현재를 바리깡이라는 상징물로 또 표현을 할까. 바리깡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 유신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지금 바리깡이 막 착착 소리를 나면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죠. 뭐 일종의 저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침대 길이에 나 같은 사람은 잘려. 키가 커가지고.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침대 길이에 비해서 키가 작으면은 늘려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고정된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때 이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종의 그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여러 군데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소. 아까 뭐 짧은 치마 얘기했지만 그 정권 들어서자마자 한 게 뭐 복장 노출이 심한 복장은 5만 원 과태료 물리겠다. 그래 벌금 걷기는 쉬울 것 같아요. 싱글세. 네? 싱글세라고. 아니 일단 TV에 걸그룹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5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술이나 영화 뭐 여러 분야에 대한 어떤 과거의 어떤 고질적인 경직된 잣대를 들이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바리깡이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큐레이터 얘기하다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연장시켜 보고 싶은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 환경 관련되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그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보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보조가 오히려 예술 활동을 또 제약하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현실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국민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지방 정부에 그 문화재단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문화재단에서 이제 예술가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주는데요. 그 창작 지원금을 줄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서를 쓰게 돼요. 그런데 그 협약서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검토를 한 번 더 면밀히 해봐야 됩니다만은 일단 노예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치 예술가가 무슨 그 공사를 해주는 업자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작을 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마치 그 납품하는 무슨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행정 공무원들 이제 주무 파견 그 문화재단에 파견되어 있는 행정 공무원들의 행포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문화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자체 지방정부 최고 권력 그러니까 시장이나 또는 뭐 군수라든가 또는 도지사라든가 그런 그
안면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온 그런 네. 그 소위 사무국장 또는 큐레이터 네. 이런 기획자들이 예술가들에게 그 푼돈을 갖고 권력자 행세를 한다는 말이죠. 네. 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문화가 생성될 수가 없다. 이런 풍토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그 소위 작가들의 상상력이 닫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 협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 예술가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공동 대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창작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협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노예 계약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또 이제 예술가들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뭐 전시회 하나 한다거나 또는 연극 공연을 하나 만든다거나 뭐 연극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많은 캐스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가 보통이 아니니까. 그런 걸 하나 꾸미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창작 지원금이 아니면 도저히 창작을 할 수 없는 풍토를 그 작가들이 스스로 만들었지 않나. 그 노예계약에 의한 창작이 되면서 대부분 실험적이고 또 자기가 새롭게 뭔가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의지는 전부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 뭐 본전치기나 하자. 뭐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손쉽게 창작을 생각하는 풍토가 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협약서에 내가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 그 콘서트 뭐 음악 콘서트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객이 몇 명이 들어오느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관객을 동원해야 되네요. 네, 그러면? 관객을 네. 동원해야 네. 되고 그리고 관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창작에 실패한 것으로 그럼 그 다음 지원금이 끊긴다든지 끊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돈네 팔촌까지 관객을 동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로 관객 수를 또 불려야 되고 네. 또 창작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포자를 쓰게 되는데 기획서를 쓰게 되는데 그 기획서를 쓰는 양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그 유행이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는 우리 미술 쪽에는 공공미술이 또 유행이지 않아요? 또는 요즘은 뭐 커뮤니케이션, 네.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자기가 창작하는 의도와 달리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예술가들이 하나하나 좀 척결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 조각 같은 경우는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공공미술 개념으로 해서 건물이나 뭐 이런 걸 지을 때 몇 프로 이내에서 예술적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 네. 갖추도록 해서 그게 또 조각가들의 표현을 또 제약하고 네. 그 뭐 건물주 입장대로 해야 되니까요. 네. 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화가들을 이렇게 조율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기업이 또 동원되기도 네. 해서 기업이 맞습니다. 화가와 뭐 1년에 몇 점 이상의 그림을 납품하는 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또 그 기업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진짜 납품 개념이 많아졌더라고요. 정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사실 이제 예술가들은 배고픈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루 일을 해서 그만큼 일당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예술 문화를 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창작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정말 예술을 꽃피우고 싶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가야 되는데 마치 이제 내가 지원해 주니 내 의도에 맞게 그만큼 놀아다오 이렇게 네, 하는 납품을 것은 해달라. 예. 네.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인식들이. 근데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요. 선생님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고 산을 그리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 광주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그 책무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작품 활동하시는데 광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 이렇게 실제로 그 광주 하시나요? 당시에 참여를 하셨죠? 그렇죠. 시민군으로 예, 아마 예. 참여하신 거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광주가 학살, 피바다, 뭐 죽음, 패배,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열되는데요. 사실 영령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살아남은 우리로서는 광주 그 10일간의 항쟁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그 대동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 그리고 그까지 국가나 그까지 정부나 그까지 시장이나 그까지 경찰들이나 그까지 군인들이 없어도 우리가 광주를 지키고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도시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네. 내놨단 말이죠. 못 내놔서 탈이었죠. 네. 한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짐이 그렇게 그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10일간이었어요. 사람들 얼굴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항쟁 1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처음 느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도시, 이 지겨운 광주라는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쟁이 끝나고 그 뒤로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이 나한테 찾아오더라도 항쟁 10일간의 그 기억만으로 나는 행복하게 죽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항쟁을 겪고 나서 나는 그 광주 항쟁의 그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그냥 광주에서 처음 생겼던 건 아니다. 네. 우리가 일본 식민 시대부터 남북 분단을 거치면서 그런 학살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제주 4.3 물론이러니와 여순 사건 끊임없이 김구 선생이 총 맞아 죽고 여운형 피살당하고 장준하 박사 피살당하고 이런 그 학살의 과정 그 끝에 광주가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폭력 그리고 그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혹은 정적을 상대로 학살하는 이런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내 인생, 내 예술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광주에 굉장히 아름다웠던 이제 열흘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월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부도 선장도 다 그 내팽개친 세월호 안에서 정말 우리 그렇죠. 아이들만은 네. 서로가 서로를 구하려고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번에 실종자 가족들 9명 아직 다 나오시지도 못했는데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네. 가족분이 막 우시면서 더 이상 잠수부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색 중단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항상 이렇게 너무 정말 이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데 정말 이 국가가 정부가 이 국민들을 이렇게 계속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 그 세월호월 그림을 보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폭로나 풍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희망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림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세월호에서 사실은
뭐 스스로 빠져나온 경우 말고는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그 민중의 힘으로 세월호를 건져 올리고 그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과 또 승객들이 네. 쭉 나와서 또 밝은 빛 속에서 우리한테 걸어 나오는 결국은 또 그렇게 그 배를 들어 올리는 그 민중의 발밑에는 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정권과 그것을 상징하는 뭐 야구, 뭐 축구공, 뭐 그다음에 3S 정책의 온갖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80년대를 민중의 힘으로 그 이겨내고 뭐 걸어왔듯이 또 다시 우리에게는 역시 단결된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세월호가 우리한테 부여한 과제를 또 해결해 나갈 거다라는 희망을 아주 환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광주에서 보셨던 민중들이 스스로 어떤 자치를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뤄나갔던 경험이 또 그런데 또 작용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 작품은 비엔날레에 출품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서로 이제 비엔날레 재단에서는 큐레이터들은 시청에다 떠밀고 또 시청은 또 그러니까 시장은 비엔날레에다 큐레이터들한테 떠밀고 서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엔날레 본전시 개막식도 다가오고 이걸 이대로 끌고 가서는 이제 안 될성 싶어요. 비엔날레가 이거 완전히 파토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진 철회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작품은 어디에? 제 작업장에 와 있습니다. 선생님 작업장에 커피뿐만 아니고 작품을 보러 가야 되겠다. 작업 그 그림이 폭이 한 10m 가까이 될 엄청 텐데 작업장에 그게 다 전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조금씩 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그 1월 15일 날 동경에서 프린팅으로 된 그림이 전시가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 내년 5월에 원작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되냐고요. 그 전에 한번 가서 우리라도 봅시다. 우리라도 좀 봅시다. 가서.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좀 더 이상 좀 사회면에 나오기가 싫어요. 우아한 문화면에 나오고 싶습니다. 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술가가 맨날 왜 정치 사회면에 자꾸 나오시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비굴할 정도로 자기 검열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그림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가 광주 비엔날레. 검열을 하나시면 닭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나오시냐고. 그다음에 광주정신 특별전 아닙니까? 한 5년 만에 광주정신 특별전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시민들 비판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 풍자면 뭐 충분히 걸려지겠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그린 그림이. 그건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이미 몇 년 전에도 그 왜 삽질공화국이라는 작품이 사실상 철거됐잖아요. 대형 삽에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이 몇 군데 붙어있는 그거야말로 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표현인데도 철거가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1라운드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골든타임 그 그림. 출산도. 그걸로 한 번 세게 곤욕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1라운드를 세게 엄청 세게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이죠. 선거 직전이죠. 닥터 최인혁이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적당하게 내가 자기 검열을 해가면서 적당하게 뭐 전시될 수 있도록 아무 탈 없이 좀 그리겠다 하고 그려놓은 그림인데 최고 전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는 심기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요 이게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시민군들이 총을 들고 있고 또 이 시민군들이 이제 부러진 총을 들고 이제 이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허수아비 박근혜 대통령 있는 쪽으로. 그런데
이 허수아비 박근혜 대통령 이 얼굴을 제가 굉장히 아주 신경 써서 그렸습니다. 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가련한 여인이에요. 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자기 인생을 단 1초도 못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련한 여인으로 보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유신 망령들로부터 한 번도 이 사람이 해방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지 못하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정신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자기 자신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시민군들이 부러진 총이 있는데 이 칼은 부러진 칼이 무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러진 총을 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나무막대기죠. 네. 그 5월 달에 그 부상당한 영령들이 정말 목발로 비유된 이 부러진 총을 땅에 짚고 쩔뚝이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여인여 왜 이리 슬프게 우는가. 사실은 위로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게. 아 이분들은요. 그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고. 아니 저는 사실 이 그림을 보면서 거기다 글씨로 써놓으셔야 돼요. 위로 이렇게. 맞아. 그랬어야 되겠다. 아니 저는 딱 이걸 볼 때 닭 그림으로 변환하셨을 때도 닭이 우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려고 했구나. 이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원래 박 선생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박훈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술가들이 자기 그림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건 이제 황금 열쇠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남에게 황금잣대라고 하는데 절대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아우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소위 여러 번 보면서 그 그림 뒤편에 있는 아우라를 통해서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 하도 그 인터넷에 떠도는 부분 뭐 50분의 1도 안 되는 이 부분만 보면서 이 소가지 없는 요즘 그 소가지가 상식머리 이 미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미술 평론가라는 놈들이 뭐 그림이 거칠고 뭐 너무 저항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하도 속이 타서 가끔 제가 그런 그 황금잣대를 아우라로 보여줘야 되는 황금잣대를 간혹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는데 그리고 그런 미술 평론가들도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일단 그림이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그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뭐 임모다 뭐 하는 놈들 말이지. 조악한 그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조악한 사진 그것도 부분적으로 된 거 그거 보고 말이지. 이렇게 소위 우리 미술계 이렇게 급하게 타전되는 건 싹 무시하고 말이지. 그런 조악한 이미지를 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아가리를 찢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런 애들하고 여기서 토론 그런 애들 한 10명이 같이 몰려와도 나 혼자라도 1대10으로 한번 토론을 하고 싶어. 뭐 세월호 작품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참 되게 안타까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면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딱 그 부분만 처음엔 대통령 얼굴, 그 다음에 닭 얼굴 이것만 엄청나게 이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전편의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루빨리 좀 우리 사회가 만들었으면 하는. 어찌 보면은 이 한 점의 그림 물론 10m가 되는 대작인데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갔는데 반대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오면요. 우리나라 현대사가 하나의 그림 속에 아주 알랄이 이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 1시간 정도 세월호 작품을 통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뭐 광주 정신을 쭉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고 또 세월호까지 겪으신 예술가이십니다.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속에서 예술가들의 어떤 역할들 이런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34년 전 한 세대 전에 광주 항쟁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 네. 또는 뭐 민족이란 말을 쓰기가 싫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족이 갖고 온 혹은 경험한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현대사라고 생각했다면 네. 34년 만에 이루어진 이 세월호에 대한 국가폭력은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성찰을 깊이 하고 그 성찰의 결과를 내놓고 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위 삶의 가치를 새롭게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이 이 세월호를 푸는 걸 보면서 이미 그것도 글렀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큰 재앙이 닥칠 건데 그것이 핵발전소가 될지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문명사적 이 전환의 계기를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정권 차원에서 자꾸 막고 안 되면 우리가 짱돌이라고 다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다.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라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은 소위 그 저가비 껍데기 같은 그런 안락한 생활을 살고 있는 그런 일상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소위 일상적인 미학으로 보자면 일탈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안기부의 뭐 김직원 하는 짓이 일탈이 아니라 그건 죄악이고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삶의 일상의 중독으로부터 일탈을 꿈꾸는 게 이제 예술가의 몫이고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하자면 예술가는 끊임없이 혁명을 꿈꿔야 됩니다. 네. 저는 우리 사회가 나는 정말 절망스러워요. 대단히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보면 아침 노을을 보잖아요. 장엄한 아침 노을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1월 1일 날 그 추위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전부 동해바다로 몰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혁명을 꿈꾸는 일상의 짓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그 붉은 노을,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그런 붉은 노을을 이것이 가져다 주는 소위 일탈, 혁명적 정서란 말이죠. 예술은 그렇습니다. 아니 예술이 그렇다기보다는 혁명을 꿈꾸는 것조차도 불온시되고 좌절되는 이 사회가 나는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국가 반란을 모의하고 무슨 음모하고 이런 따위로 치부되는 것조차 나는 정말 배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뭔가 말이지. 예술가들은 그런 혁명적 정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불을 지피고
그러한 혁명적 낭만성을 줄기차게 부르짖는 것. 이것이 나는 우리 시대의 예술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그 일상의 중독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예술가의 삶이다. 이 말씀 너무 막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멋지고 또 선생님 지난번에 어떤 글에서 그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100이 보장될 때 그나마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한 50이 보장된다. 이 말씀도 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담고 있는데요. 박 선생님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장돼야지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까? 예술이 일상에서 일탈도 뭐 일단 중요한 걸 거고 일상을 담더라도요. 그 미술일 때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묘사할 때는 현실이 어둡고 뭐 선생님 말씀대로 현실에서 여기저기 국가폭력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미술의 중요한 소재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순수 미술, 순수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가장 정치적인, 역으로 정치적인 행위일 거다. 네, 그렇죠. 현실이 억압일 때 침묵을 하거나 그것을 미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의미의 정치적인 행위다. 그래서 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이나 미술은 정치적이지 않을 때가 없었고 항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순수 미술 혹은 뭐 정치적인 미술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죠. 네. 현실을 반영을 할 때든 아니면은 현실에서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일탈을 꿈꿀 때든 그 표현에 있어서 그것이 그 미술인 이상은 일정 정도의 뭐 풍자나 과장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잣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예술적인 미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돼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뭐 사법적인 문제로서 다뤄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노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런 논쟁을 좀 즐길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술을 사법적인 문제로 다룬다는 것은요. 여성들이 소위 창조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이제 낳는 거대한 그 모성이 있는데요. 아기를 낳는 방법을 법적으로 다루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예를 들어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표현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중단시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홍성담 선생님의 세월 5월은 어쨌든 광주 비엔날레에는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생님의 작업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선생님의 작품을 묶어둔 것인데요. 이 세월호 그리고 강주 정신 이런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한 선생님의 작품을 광장에서 다시 한번 꼭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표현의 자유가 확고하게 다시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 대통령부터 헌법을 잘 지키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